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의 답이다.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붓고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말초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손가락 끝, 발가락, 이 말단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말초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대동맥 폐색증이나 하지 정맥류 등이 포함된다라고 해요. 네, 많이 들어본 그 맞아요. 병명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런 그 말초혈관 질환이 디스크 질환과 증상이 좀 비슷해서 네.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그 진단이 늦어져서 혈관이 더 막히면 마비와 조직 괴사로 오.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혹시나 이전과 달리 다리가 좀 잘 붓는다, 조금 저리다 이렇다면 꼭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방의 답이다도 알찬 건강 정보 마련돼 있는데요.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하는 한방의 답이다 첫 순서, 우선은 보이는 라디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을 해결해 봤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못하세요? 아 자존심 아니, 할 수 있어요. 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어요. 네네. 엄청 잘하시네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참견할 개그맨 송중근이고요.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고민, 질병에 대한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선우경입니다. 원장님, 오늘 처음이시잖아요. 네네네네. 예, 어떻게 긴장되세요? 매우요. 아 진짜요? 전혀 떨리는 것 같지 않으신데요? 이전에 남편분도 여기 나오셨다고. 네네네. 예전에 네. 나왔죠. 남편분이 뭐라고 조언해 주던가요? 입을 크게 벌리고 이야기를. 입을 크게 벌리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좋습니다. 오늘 사연 읽어드릴게요. 언제까지 절뚝거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원래 집에만 있는 성향이 못 돼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산책, 등산도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최근 가벼운 등산을 다녀온 후로 한쪽 발목이 지끈거려서 걸음이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결국 일주일 전에 산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접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다친 부위가 붓고 멍이 올라왔는데 열심히 핫찜질을 했더니 다음날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운동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력이 떨어진 건지 일주일 정도면 씻은 듯이 나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5분 이상 걸으면 열이 나고 살짝 부어오르거든요. 발목은 한번 다치면 고질병이 된다고 하던데 언제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붓지 않을 때까지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건지, 만성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라고. 요즘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멀리 못 가시고 산에 가시거나 공원에 가시거나 하시면서 발목 약하신 분들은 염자로 오시더라고요. 그쵸. 이 등산이 올라갈 때도 올라갈 때지만 내려올 때 더 많이 다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연자분께서는 한 이틀 정도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네, 운동을 하고 쉬면 또 잘하셨네요. 괜찮은데 네. 이 몸이 또 50대다 보니까 회복력이 좀 늦다라고 말씀을 그쵸. 해주시네요. 네네. 어떻게 해결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왜냐면 걸으실 때 아직 붓고 열감도 있으신 거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거는 아직 치료가 덜 되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발목 치료를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 네.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일단 1차적으로는 걷거나 뛸 때 발목 통증이 없으셔야 돼요. 이거 뛸 때? 당연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앉아서 다리를 쫙 펴보시는 거예요. 쭉. 이게 다리고 이게 발이면은 네네. 얘를 이렇게 깠다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몸쪽으로 당겨봤다가 네. 몸 바깥으로 밀어봤다가 다친 부위가 이제 안 다친 부위보다 좀 덜 되세요. 덜 내려간다는 네. 말씀이시죠? 덜 올라가거나? 네, 가동 범위가 줄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네네. 나중에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냥 걷거나 뭐 뛸 때 안 아팠는데 조금 더 많이 걸으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이 가동범위 회복이 안 되셔서 그래요. 이 발목이 딱 다쳤을 때 찜질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시원한 걸로 뭐 찜질을 네, 하고 맞아을 그다음에 이후부터는 이제 핫찜질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예, 네, 발목을 많이 다쳐봤거든요. 아, 농구를 네, 네. 좋아해가지고 아, 예.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예, 무게라는 표현 키가 안 컸다는 그 말입니까? 따뜻한 찜질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보통은 우리가 좀 붓고 통증이 심할 때는 냉찜질을 하시는 게 좋아요. 24시간에서 36시간 설명드리는데 네. 만약에 그 기간이 이제 지났어도 계속 붓고 통증이 심하다 하면 계속 냉찜질 하시는 게 좋아요. 테이핑이라든지 아니면 파스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아, 도움을 네네, 주잖아요. 맞아요. 특히 저희가 테이핑을 많이 하는데 붓는 것도 조금 이제 완화시켜주고 발목이 이렇게 보통 많이 접지르시잖아요. 네, 안쪽으로. 예. 테이핑으로 조금 잡아줘요, 이렇게. 테이핑 같은 경우는 이제 너튜브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는 방법들이. 네, 예. 네, 네. 한의원에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테이핑이 그렇기도 하죠. 목이 바짝하게 마르시나 봐요? 네, 한의원에서는 또 다른 치료를 많이 해드려요. 저는 약침 치료를 제일 추천해드려요. 약침과 뭐 다른 침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염증을 좀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한약재를 피부에 주입할 수 있게 이제 정제한 게 약침이에요. 그래서 보통 발목의 인대 부분에 약침을 이렇게 놔드리는데 그러면 보통 혈액 순환을 또 네네네. 돕고 이제 조직의 생성을 돕는 네네.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도움이 많이 더 됩니다. 빨리 나을 수 있다는 말. 네, 그렇죠. 만성화의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네. 발목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발목 말고 다른 데 문제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다른데 문제가 있다라면 어디에? 예, 허리 예. 통증 있으신 분들이 발 쪽에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쪽으로 발이 자꾸 힘이 떨어지니까 계속 네네. 접지르시는 거예요. 허리 통증 있는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되고 50대 때는 이 여성분들이 가장 큰 사건, 폐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몸이 전체적으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염증을 이제 제어하는 역할이 계속 떨어지게 돼요. 이럴 때는 사실 한약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분이 근데 운동을 정말 좋아하시고 네네. 밖에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데 네네네네. 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치료를 끝까지 받으시고요. 제가 네. 말씀드린 아까 가동범위 회복까지 요거. 치료를 받으시고 네. 팁인데 네, 팁. 팁?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어떤? 일단은 통증이 없으셔야 되고요. 이 운동을 하시려면 네. 한발서기 균형 잡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못하세요?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는데. 네네네네. 할 수 있어요. 저 할 수 있는데. 한발서기 할 수 있어요. 네네. 수 엄청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발목 관절이 강하게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면은 우리 발목이 위치를 느끼는 감각이 다 이렇게 센서처럼 내재가 돼 있는데 발목이 손상되면 이 센서가 조금 고장이 나요. 저희가 이거를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죠. 쉬운 말로? 그냥 센서. 센서로 왜 그렇게 해주세요? 센서. 이제 한번 크게 다치고 나서 이 센서가 고장이 나면은 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계속 다시 접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에서 한발서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테스의 보수볼 같은 게 있어요. 네네네네. 거기 위에서 또 한발서기 이제 연습하시고 하면은 발목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우리 뇌에도 되게 좋아요. 균형 잡기가.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다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서 내 몸이 빨리빨리 이렇게 회복이 될 그쵸, 수 있는 운동 균형을 감각. 잡을 수 있는 감각을 회복해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발목에 염좌가 있어서 네. 굉장히 고질병을 겪고 있는 50대 주부님의 사연을 한번 네. 받아봤습니다. 예. 충분히 회복이 되실 수 있고요. 집에서도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침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하셔서 좋아하시는 운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셔서 네. 제가 말이 술술술 나오는 것 모범생입니다.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보이는 라디오 선우경 원장님께서 발목 염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다친 후에 36시간 뒤에도 아프고 붓기가 그대로 여전하다면 냉찜질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혈액순환과 회복을 촉진해주는 약침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건강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없이 찾아오는 두려운 질병이 있죠.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맞아요. 자, 골든타임을 놓치면 후유증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곧 생명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뇌졸중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미리 응급 대처할 수 있을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뇌출혈, 뇌경색 네. 이런 여러 가지들 우리가 말을 많이 듣는데 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뇌출혈과 뇌경색에 대해서 먼저 배용욱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한방에서 중풍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뇌졸중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 아래에 이제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뇌출혈과 뇌경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혈관에서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증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혈관에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서 어떤 뇌혈관 부분이 터지게 되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피가 뇌에 고이게 되면서 압박에 의해서 괴사가 되면서 뇌신경에 손상을 일으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뇌경색 같은 경우는 뇌혈관의 일부분에 막히게 되면 그 혈관이 혈액을 공급하던 뇌의 조직 부위가 손상이 되면서 중풍이나 뇌졸중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뇌출혈은 한마디로 혈관이 네. 터져서, 그리고 뇌경색은 막혀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는데 네. 원장님, 그렇다면 그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한 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네. 뇌출혈이 또 더 좀 위험할 것 같다. 맞아요. 갑자기 네. 생기고 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긴 하시지만 실제로는 어떤 부위에 이제 출혈이 생기거나 막히느냐와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손상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호흡을 담당하는 중추인 뇌 부분에 막히게 되면 그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막혔지만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출혈이 발생했지만 그 부분이 조직이 피해 흡수를 좀 잘하는 조직이고 그 부위가 적다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꼭 뭐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부위에 따라서 네, 맞아요. 그 시급성이 달라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들에게 이러한 질환들이 잘 발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서재 원장님,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될까요? 네,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되냐면 네. 기저질환으로 대사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 또는 심장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 이런 것들 이제 대사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고령일 경우, 나이가 많으실 경우는 꼭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네. 뇌졸중이 갑자기 오진 않습니다. 음. 일상생활에서 일괄성 허혈발작이라 그래서 조금 경고 신호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자면 갑자기 편마비가 오는 거예요. 한쪽 손에 힘이 툭 떨어져서 숟가락을 떨어뜨린다거나 감각이 갑자기 저리고 둔해질 경우 또는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한쪽 눈만 잘 안 보이는 경우 또는 저도 지금 오늘 발음이 꼬이긴 하는데 말이 어눌하거나 언어의 장애를 겪으신 경우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겪으시는 경우 또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휘청하고 넘어지시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경고 신호로 오니까 고령이고 대사증후군을 있고 이런 감각 증상을 느끼신 분들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고령의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고 어느 한쪽만 마비가 된다거나 뭔가 감각이 이상해지는 그런 전조 증상이 있다면 네. 정말 꼭 가봐야 한다. 미리미리. 네, 꼭 검진을 받아봐야 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 날이 추울 때 유난히 더 조심하라는 얘기 조심하자. 많이 맞아요. 듣잖아요. 네. 네, 이 날이 추울 때 이게 왜 조심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김남식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날이 추울 때는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이제 혈류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중풍의 발생률이 당연히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관이 수축해서 그러면은 이제 혈전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있는 부분은 더 막히기가 쉬워지고 혈관이 수축하면 압력이 증가하면은 또 터지기도 쉬워지고 하기 때문에 뇌졸중 그러니까 뇌경색과 출혈이 두 가지 다 증가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여름에도 사실 높습니다. 여름에는 또 반대로 혈관이 확장을 하게 되는데 네.
막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혈관이 확장하게 되면 그 혈류의 압력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더 쉽게 막히기가 쉬워지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끈적해지면 그것 때문에도 뇌 경색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울 때도 많이 생기는 건 맞기는 한데 네. 더운 여름에도 사실은 좀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계절, 그러니까 너무 극심하게 춥거나 더운 날씨를 둘 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 이게 추울 때는 혈관이 그 좁아져서 네. 문제고, 그리고 더울 때는 오히려 확장돼서 문제니까 맞아요. 항상 평소에 적당한 온도에서 이제 지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혈압과도 연관 관계가 높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뭐 고혈압 환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 위험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던데 서재 원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고혈압 환자분들은 보통 우리가 뇌로 올라가는 미세한 동맥 혈관이 있는데요. 네. 그 혈관 안에 지질이나 단백질성 물질이 축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동맥 혈관 벽 자체가 미리 약해져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자극,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우리 깜짝깜짝 뭐 놀랜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이러한 자극에도 이미 약해진 뇌 동맥 혈관들이 터지기가 쉽습니다. 아, 그 드라마처럼 네. 약간 이제 뭐 뭐랄까요? 어떤 거요?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게 그 출생의 비밀 같은 거 알게 됐을 때 네네. 막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정말 그런 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미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은 조그마한 자극에도 예, 그냥 일반 환자분들보다는 훨씬 큰 데미지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미리 뭐 식생활 관리나 운동 관리나 혈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네. 한다. 이분은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 좀 궁금했던 게 네. 가족이나 지인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중풍이나 어떤 뇌질환으로 쓰러졌을 경우에 네.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배용호 원장님이 좀 알려주세요. 네, 아까 오프닝 할 때 말씀하셨듯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3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3시간 안에 빠른 처치의 시간에 따라서 그 예후가 훨씬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일단 바로 119에 전화를 하셔서 이제 빨리 이송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평평하게 눕히시고 혹시 구토 같은 게 있으시다면 그 입안을 살펴봐서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구토를 제거를 하고 고개를 돌려서 기도를 확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방적으로는 이제 사혈침이나 혹시 이제 소독된 바늘이 있다면 손가락 끝에 10손가락 가장 끝 부분에 있는 십선 혈자리라거나 네. 아니면 발가락도 마찬가지 가장 끝자리에 기단 혈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리들을 따서 한 2-3방울 정도 피를 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코하고 입술 사이에는 인중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네. 그 혈자리나 아니면 머리의 가장 꼭대기 한가운데에 백회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들을 따주게 되면 말초 혈액순환과 뇌 쪽으로 올라가는 압력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막혀있는 기운을 통하게 하면서 응급한 상황을 조금 더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보통은 우황청심환 많이 알고 계신데요. 네. 가장 좋은 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첫 번째로 먼저 선택하는 약이고 좋은 약이긴 한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삼키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삼킴에 장애가 없으신 분 그리고 이제 의식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드리면 좋지만 만약에 의식이 없고 삼키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한테 만약에 잘못 드리게 되면 기도로 넘어가면서 폐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피해 주시고 그냥 향을 좀 맞게 하는 걸로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조치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일단은 네. 응급 이송이 가능하게끔 바로 119에 맞아요. 전화를 하고 네. 그 후에 내가 가능하다면 어떤 부가적인 그런 조치를 좀 취해줘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빠르면 빠를수록 좀 빠르게 대처하는 게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안타깝게도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대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다, 어떤 후유증이 남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까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일단은 가장 큰 건 보이는 건 마비입니다. 마비. 네. 예, 그래서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데 그게 뭐 한쪽으로 주로 많이 편마비처럼 나타나지만 사지에 어디든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얼굴에 나타나면 뭐 안면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 의식의 저하라든지 아니면 치매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화장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말씀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언어장애 같은 것도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은 이제 뇌가 온 몸의 움직임과 감각 그리고 운동 모두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뇌가 다스리는 영역이 어디가 과연 요 중풍이 발생을 했는가에 따라서 예후가 결정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 부위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데 출혈과 이제 경색을 비교를 하면 출혈은 처음에 훨씬 더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생명이 위험한 정도로 그 극렬한 반응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흡수가 되면 오히려 또 빠르게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경색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후유증을 더 많이 남기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반 그 회복 속도랑 후반의 회복 속도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첫 한 달을 가장 빨리 회복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3에서 6개월 정도 조금 천천히 회복되고 1년이 지나면 후유증으로 남기 때문에 예.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자주 그리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후유증을 줄이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뭐 마비부터 시작해서 어떤 네. 인지 능력 이런 여러 가지에도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반드시 증상이 있다면 골든 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 이 부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한방이 답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이어서 준비된 증상 사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8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작년부터 공황장애가 시작됐고 최근에는 더 짧은 텀으로 심장이 빨리 뛰면서 이 답답함이 발생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질식할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어서 몇 차례 응급실도 다녀오셨다라고 하고요. 편안한 상태에서도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심해졌고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 이 발작이 줄어들 수 있을지 걱정된다, 고민된다, 궁금하다라고 하십니다. 자, 증상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사실 그 공황장애라는 병명이 꽤 익숙해졌거든요. 맞아요. 이게 주변에서 보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혹은 그 알았던 어떤 그 연예인들의 그 사례나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 네. 빅나리 아나운서 혹시 주변에도 공황장애 앓고 계신 분 있나요? 저는 앓고 계신 분들은 없는데 나한테 좀 가슴 답답함이 나타나. 이게 공황장애가 아닐까? 좀 헷갈려하시고 고민하시는 친구들은 좀 있었어요. 네, 저도 그 주변에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받는 네. 그 지인들이 이게 혹시 공황장애가 아닐까? 그렇죠. 네, 이게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일단 공황장애가 뭔지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생하게 되는지 김남식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빙 아나운서님도 한번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네.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라고 이제 진단하기 어려운 가벼운 그냥 긴장과 불안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스트레스가 이제 장기간 누적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예. 본인이 과로를 너무 많이 하거나 장기간의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게 되면 몸에 있는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와 느슨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가 이렇게 교차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긴장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게 심해지게 되면 불안장애 같은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긴장도가 너무 커지면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본인이 계속 불안해지는 그런 증상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공황 발작이 생깁니다.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아니면 질식할 것 같은 큰 공포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공황 발작을 느끼게 되면 그 이후에 공황장애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제 공황장애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이제 기전에 의해서 공황장애 발생을 하게 되면 공황 발작을 한번 느끼면 본인이 굉장히 무서워지거든요. 네. 그 발작이 또 나타나지 않을지에 대한 또 불안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자기의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사소한 일에도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그럼 그게 고조되면서 또 한 번의 발작이 생기고 그러면 또 평소에 또 불안을 느끼고 그걸 또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사이클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공황장애의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공황장애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면 네. 이제 또 그렇게 아프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더 맞아요. 악순환이 되는 네. 네, 이런 특징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뭐 공황장애, 공황발작, 불안까지 여러 가지 지금 명칭들과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우리 서재 원장님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공황장애의 양상 중에 하나로 공황 발작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기불안, 광장공포증 이 세 가지 양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공황장애라고 하는데요. 네. 공황 발작은 이제 숨쉬기 힘들고 갑자기 내가 죽을 것 같은 공포가 피크 타임이라 그래서 네. 10분에서 20분 정도 굉장히 이제 높게 발작을 합니다. 이제 네. 그래프로 이제 나타날 텐데요.
그래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응급실을 뛰어갔는데 이 최고점인 10분에서 20분의 그 피크 타임을 찍고 1시간이 되면 거의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막상 도착했을 때는 멀쩡해서 별다른 처치 없이 귀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예기 불안이라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번 했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 반복할 것만 같은 그 공포감이 예기 불안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내지는 수일 동안에 이런 두근두근 다시 공황 발작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거를 예기 불안이라고 하고요. 광장 공포증은 이제 그 공황 발작이 일어났던 특정한 장소나 상황이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회피를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공황 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생각보다 그 어떤 그 공황 발작이나 이런 게 10분 안에 극심하게 나타나고 1시간 안에 사라진다. 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허무한 증상일 수도 맞아요.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라는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죠. 계실 것 같은데 네.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공황 장애는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성인의 한 30% 정도는 공황 장애, 공황 발작을 한 번쯤은 경험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슴이 콕콕콕, 뭐 두근두근 쪼이는 듯 숨이 가빠지는 거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공황 장애로 진단받는 분들의 그 공포감은요. 사형수가 사형을 기다릴 때 그 불안감의 3배의 공포감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 어떠한 상황도 아닌데 누군가가 정말 칼을 목에 들이대서 목을 조이는 듯한 느낌 또는 아찔해서 당장 이제 쓰러질 것만 같은 거 뭐 이러한 감정 컨트롤이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공포감인데요. 만약에 친인척, 그러니까 형제, 부모, 가족 중에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면 이런 분들의 이제 그 친인척이 있다고 하시면 10배 정도 유병률이 올라갑니다. 네. 그 여성분은 남성보다 2~3배 더 유병률이 높고요. 그래서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러워서 휘청을 했다거나 질식할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하시다고 봅니다. 네. 네. 이게 한마디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네. 느껴서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이 있을 정도, 이 정도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공황장애 이야기 함께 해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공황장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 증상들에 관해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지 배영욱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경우 이런 불안한 느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황장애나 이런 증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방에서는 동의보감에서 보면 경계나 정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예. 두근두근하고 네. 불안하고 이런 증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양 의학에서는 이제 감정이나 그런 정신 활동을 뇌에 이제 국한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방에서는 그런 활동의 중추가 되는 것을 오장육부 중에서 오장육부의 군주, 왕이 되는 심장에 가장 기본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심장이 그 기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평소에 보통 얘기할 때 대담하다라거나 아니면 담이 작다 이런 식의 이제 용어를 많이 맞아요. 사용하는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네, 간도 마찬가지. 간하고 담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나타나고 강직한 그런 성격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기관이 담 쓸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과 담이 주로 그 기능을 나타내고 감정 활동에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공황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걸로는 심담 허겁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심하고 담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허약해지게 되면 불안과 공포 등을 쉽게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흐르는 체액이 어떤 이제 정체되면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담음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 네. 그것이 또 심장 쪽으로 많이 막히고 이렇게 되면 두근두근하고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 그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그 외에도 간과 신장이 원기를 내는 그리고 에너지를 내는 그런 기관인데 예. 그쪽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면 기력이 떨어지면서 쉽게 두려움이나 불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게 그 오장육부 중에서는 심장과 담, 네. 쓸개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대에서는 이제 공황장애라고 부르지만 한의학에서는 경계와 정충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그 한의학적 원인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서재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이제 배영우 원장님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셨고 거기에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요. 한의학에서는 공황장애를 경계, 정충, 심담담대동 증상으로 점점 악화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담담대동은 진짜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어지럽고 쓰러질 지경이라는 표현인데요. 가장 중심 밑에 있는 장부는 심장입니다. 예. 우선 심에 화가 몰렸을 때인데요. 그 가슴 부위가 화끈화끈거리고 답답하면서 쿵쾅쿵쾅거리는 번열감, 열감을 느끼는 건데요. 예. 이런 분들은 혀를 봤을 때 혀가 붉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다고 표현하십니다. 예. 두 번째 원인은 심이 허해지는 경우인데요. 평소에 이제 심장이 쇠약해지고 약간 저혈압이신 분들이 많이 겪는데 두렵고 긴장하고 쉽게 피로가 되고 그래서 식은땀을 뻘뻘뻘 흘리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공황장애를 앓다 보면 입맛이 당연히 없으시겠죠. 네. 이를 신비불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식사량과 소화력이 떨어지면 혈당이 저하되고 또는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럴 때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자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들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 네 번째는 간심혈어증입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간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과도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평소에 이제 손발이 저리다, 쥐가 잘난다, 그리고 항상 조마조마조마하다 하는 경우는 간심혈어증에 해당하시고 마지막으로 간기울결증이라 그래서 옆구리가 항상 그득하고 답답하면서 쉽게 예민해지고 짜증을 내고 답답하니까 한숨을 평소에 자주 쉬었던 분들이 공황장애를 또 겪기도 합니다. 예. 네, 한의학적 원인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주셨는데요. 원인이 있다면 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배 원장님, 실제로 어떤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방 치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지금 방금 알아본 것처럼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허하고 실한 것 중에서 허에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약을 이용한 치료가 가장 중심으로 먼저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진찰을 통해서 어떤 장부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부족한 장부의 기운을 더해주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체되어 있는 그런 담음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담음을 잘 풀어서 잘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약물로 온담탕이라는 그런 약 탕제가 있고요. 온담탕의 담이 마찬가지 아까 그 쓸개 담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담이 허약해서 생기는 신담 허겁에 의해서 이제 두근두근하거나 잠이 안 올 때 그때 온담탕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진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그런 담음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잘 풀어주고 순환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약재이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귀비탕이라거나 천황부신단이라거나 이런 약재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네. 온담탕과 이진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네.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한약이 신경정신계에 어떤 역할을, 어떤 작용을 하길래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김남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한약 처방이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라는 것은 이제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생기거나 자율신경 계통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예. 뇌 기능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호르몬의 레벨을 균형을 맞춰주고 그리고 자율신경 계통을 안정시키는데 세 가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를 하나 제가 좀 들고 나왔는데 네. 요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래도 이제 공황장애 겪으시는 분들이 약간 안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제 케이스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치료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50세 여성분께서 이제 12개월 동안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안정제를 신경안정제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약 30회 정도가 공황 발작이 발생할 정도로 네. 굉장히 힘든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또 광장공포증 때문에 또 집 밖을 아예 나가지도 못하셨던 분이에요. 이 분이 이제 일본에서 가미소요산이라는 약을
2달 동안 처방을 한 결과 이제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 평소의 불안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공황 발작도 완전히 없어졌다. 그래서 9개월 정도 이후에 체크를 해봤더니 그 동안에 한약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만 설명드리면 이제 7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으셨던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셨던 분인데 네. 이 분도 안정제를 계속 복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 불안하고 광장공포증 그리고 발작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분은 이제 오래되신 만큼 2년 동안 한약을 복용했더니 좋아진 케이스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황장애에서는 한약 치료가 주가 되고 굉장히 좀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양약에 잘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한방 치료 가운데서도 한약 치료가 기본이 돼서 공황 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그렇다면 혹시나 한약 치료 말고도 네. 또 어떤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침 치료랑 순화 네. 치료를 동시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로 내원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아까 뭐 자율신경 언급을 많이 했는데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하기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편합니다. 이제 뇌에서 절반이 나오지만 네. 흉추라고 하는 그 척추에서 또 절반의 신경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경이 나와서 공황장애 증상, 그러니까 가슴 두근거리거나 소화가 막히는 느낌, 체한 느낌,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을 다 거기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등 부위에 사혈을 하거나 침을 놓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일단 가슴이 좀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요 가슴 요 오목한 요 배꼽이랑 오목한 요 사이에 네. 중환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 장침을 놓습니다. 네, 예. 장침을 놓게 되면 가슴이 좀 뻥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해가지고 조금 더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저희 기혈을 조절하는 건 혈자리들이 손발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예. 손발에도 침을 놓고 그리고 또 안정시켜주는 혈자리들은 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귀에도 침을 놓습니다. 그냥 귀는 전체적인 부위가 다 혈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꾹꾹 눌러주셔도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등이랑 가슴 쪽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침 치료를 하시면 훨씬 좀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법 중에 침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런데 그 꼭 침을 맞는 침 치료가 아니더라도 자극만 해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혈자리가 있으면 알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자, 서재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황 발작은 피크타임 10분에서 20분이 제일 심해져요. 예.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그 1시간 사이에 진정이 돼버리니까 가장 극심할 때는 이런 혈자리들을 좀 알고 계셨다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첫 번째는 전중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네. 양유두에 가로선을 이제 긋고 정중앙 세로선을 했을 때 가슴의 한 가운데인데요. 이 전중 혈자리는 심해 열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꾹꾹꾹 이 전중을 이제 문질러 주시면 가슴 두근거림을 진정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관이라는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손목을 봤을 때 손목 안쪽에서 4cm 정도, 그러니까 손가락 4개 해서 올라오는 정중앙점을 눌러주시면요. 이 공황 발작으로 인한 구토나 미식거림이나 어지러움을 진정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손바닥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주먹을 편안하게 주먹을 쥐셨을 때 3, 4번 손가락 사이점이 닿는 부위, 노궁이고요. 4, 5번 손가락 사이점이 닿는 부위가 소부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또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기가 울체된 거를 풀어주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손바닥을 꾹꾹꾹꾹꾹 눌러주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 설명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맞아요. 그거 네. 기억해놨다가 네. 필요할 때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황장애 완화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까지 배워봤는데요. 요즘 스트레스 많고 과로해서 현대인들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황장애, 신경 정신적인 문제도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로부터 좀 미리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김남식 원장님께서는 이것만은 꼭 지켜보자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첫 번째는 특히나 좀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께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려놓기입니다. 내려놓기. 예, 본인이 이제 보다 더 완벽해지고 또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고 있으신 상태분들은 이제 욕심이 있으신 건 이해는 하겠는데 조금 본인을 좀 내려놓는 연습이 평소에 좀 되어 있어야 스트레스를 회피시키기가 쉽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되게 중요한 방법인데요. 네. 운동을 들 수가 운동이요.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특히나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공황 발작과 그런 불안 증상을
현저하게 낮춰준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하시게 되면 특히나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 불안이 일시적으로는 상승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이유가 되면은 그 불안 증상이 바로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네. 연구를 보면 한 25분 정도의 운동을 주 3회 정도 시행을 했더니 한 두세 달 정도만 했더니 그 불안 증상도 줄어들고 그리고 불안장애 있으신 분들의 그 우울 증상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평소에 특히 유산소 운동을 시행해 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내려놓기와 함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자, 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뭐 우리 신경 안정제 양약보다 뭐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천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자, 배영욱 원장님, 도움이 되는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에서는 네. 은행과 이제 붉은 대추 같은 경우는 흔히 구할 수 있는데 예. 그 두 가지 열알씩 해서 잠자기 전에 이제 감초와 아니면은 뭐 이제 설탕을 조금 넣거나 해서 좀 맛을 괜찮게 해서 그렇게 네. 끓여서 드시고 주무시면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돼서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용안육이라는 한약재인데 이 용안육의 한약재는 열대 과일의 열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먹어보면 이렇게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맛도 있고 그리고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뛰어난 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간식으로 자주 이제 먹게 되는데 네. 하루에 한 30g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게 되시면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원장님 이거 혹시 그 생으로 그냥 네. 그 꼭 끓여 먹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용안육은 끓여 드시지 말고 생으로 씹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간식처럼 간식처럼. 하루에 이렇게 하나씩 씹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맛도 좋고. 가끔 좀 불안하다 싶으면 먹어봐야겠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공황장애로 고민이신 오늘의 증상 사례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늘의 건강 꿀팁이 준비돼 있죠. 어떤 알짜 정보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의사 서재화 원장입니다. 오늘은 예쁜 아기를 기다리시는 난임 부부를 위한 꿀팁을 준비하였습니다. 난임이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1년간 유지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10쌍의 부부 중에서 3쌍이 겪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여성적 원인이 45%, 남성적 원인이 35%, 남녀의 문제가 10%,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게 10%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은 남녀가 같이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자, 이제 여자의 원인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배란의 문제입니다. 난소의 기형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들로 인해서 배란이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나팔관의 문제입니다. 나팔관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팔관이 유착되었다거나 자궁내막증의 염증이 나팔관의 염증을 유발시켜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궁의 문제입니다. 이 수정란이 착상을 해야 되는데 자궁근종이 있다거나 자궁벽이 너무 얇아서 착상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이 있고요. 기타의 원인으로는 정자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면역체계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남자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의 질적 문제와 정자의 배출 경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자의 질이란 한번 사정이 됐을 때 정액 안에 있는 정자의 숫자나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보시다시피 정자의 모형에 기형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또한 이 건강한 정자일지라도 사정이 되는 그 배출 경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난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임의 부부들은 보조 생식술을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대표적인 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입니다. 인공수정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서 일정한 처리를 한 후에 자궁질에 주입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자를 채취하고 또 정자를 채취해서 시험관에서 수정을 일으킨 다음에 배양된 배아를 자궁벽에 착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관 시술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과배란 주사를 맞게 되면 난자의 숫자는 보장할 수 있지만 난자의 질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이 과배란 주사는 그리고 과배란 주사를 놔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은 구토나 설사 또는 복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하게는 호흡곤란을 겪기도 하고요. 혈액 응고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신장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이 과배란을 유도하는 주사는 자궁벽을 얇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나중에 이 배양된 배아를 착상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즘은 한의학적 치료와 이 보조 생식수를 병행하는 경우 임신 성공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자의 정자는 만들어지는데 3개월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남성의 정자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는 침과 한약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관 시술을 하시기 전에 자궁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올리고 정자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올리는 그 털을 만드는데도 한약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논문 결과에 의해 요즘은 정부에서 난임 부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연 임신을 희망하는 만 41세의 부부에게 한약 치료 비용의 3개월간 비용을 본인 부담금 10%, 나라에서 90%를 지원을 해줍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나 차상위 계급은 전액을 지원을 해주고요. 3개월, 3개월씩 총 6개월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난임 지원 사업을 받는 방법은요. 거주지 6개월 이상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보건소에 가셔서요. 난임 부부임을 진단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그 거주지 인근에 난임 지정 사업을 하는 한의원을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난임이나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 생활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만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남성의 비만은 정자의 기형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정력이나 성기능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비만을 관리하셔야 되고요. 여성의 비만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난소의 기형이나 난자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난임 부부는 꼭 비만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전부터 기형아 발생을 낮출 수 있도록 엽산제를 복용하시고 풍진 예방 주사를 미리 접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나 아연이 풍부한 장어와 같은 건강 기능을 올릴 수 있는 양질의 음식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부부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배란일에 부부관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배란 예정일로부터 3, 4일 전부터 한 3회 정도의 부부관계를 미리 많이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꿀팁이 난임 부부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재호 원장님께서 난임에 대한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금연과 비만 관리 역시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난임 부부 환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난임으로 인해서 좀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김남식 원장님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저희 한의원에도 가끔 이걸로 이제 찾아오십니다. 네. 특히나 요새는 이제 국가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내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양방 치료를 대부분 요새는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뭐 예. 시험관 아이를 한다든지 인공수정을 이제 시도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특히나 산모가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아. 여러 가지 주사를 맞으셔야 되는 그런 노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완화해 주는 데는 또 한약만한 게 없습니다. 예. 한약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양방 치료랑 병행하시는 걸 꼭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난임으로 만약에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네. 양방과 그 한방을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받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건강 이야기 함께 보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